국제정치 체제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봉건 체제가 자리 잡게 된 시대적 흐름을 키워드로 표시해 보았는데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유럽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부재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서히 형성된 것이 바로 봉건 제도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과 보호를 갈구했고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를 지키고 돕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 조직인 봉건 제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봉건 제도의 초기 형태는 프랑크 왕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혹시 프랑크 왕국이 지금 어느 지역이죠? 프랑크 왕국은 네. 네, 노르만으로 바로 가시죠. 네. 그리고 이 1066년 노르만 정복은 봉건 제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는데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를 정복하면서 프랑스식의 봉건 제도를 영국에 도입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윌리엄 1세는 정복한 영국의 토지를 자신의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이들은 윌리엄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토지를 받고 그 대신에 군사적인 의무와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토지를 받고 군사적 충성을 한다. 네. 그럼 토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조세 수입을 통해서 뭐 자금을 쓴다 이 말인가? 그러니까 토지를 왕이 분배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또 그거를 비롯해서 농노들에게 조세권이나 재판권의 그런 권한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조세의 재판권까지? 네. 작은 왕처럼 되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 시기의 봉건 체제의 계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성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성직자는 그 이제 영적 지도자와 지식의 수호자로서 굉장히 중세 유럽에 막강했던 교회의 영향력에 따라서 권력을 지녔고 이들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넘어서 지식을 전파하고 교육의 중심이 됨과 동시에 정치에도 관여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습니다. 이때 당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가톨릭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가톨릭 사제들이 영적인 어떤 뭐 신부님 역할도 하고 교회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약간 지주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또 그런 지식인도 되고 네. 막강하네요. 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좀 네. 오늘 제일 궁금한 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왕권이 어떻게 신장됐는지. 아, 스페인인가요? 예,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4세기 후반에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은 각각 독립적으로 왕권 강화를 추진했었는데요. 이때 카스티아 왕국에서는 국왕이 상비군을 정비하고 또 귀족들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했습니다. 또 아라곤 왕국은 지중해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상업을 발전시키면서 왕권을 안정시켰는데 1469년에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하게 되면서 두 왕국이 연합하고 또 1479년 양국의 통합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스페인 왕국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두 군주는 코르테스라는 스페인의 신분제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또 행정군을 직접 임명하여서 지방 통치를 중앙에서 장악하는 행정개혁을 일으켰고 또 국왕의 직속 상비군을 강화해서 반란군을 억제하고 군사적인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492년 스페인은 레콩키스타라는 국토 회복 운동을 완수하면서 그라나다 왕국을 정복하고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에 톨레도 종교 재판소를 강화하면서 개신교와 이슬람교를 정말 탄압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무슬림을 추방하는 가톨릭 통일 정책을 시도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종교적 권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레콩키스타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좀 구체적으로? 그 스페인의 빼앗겼던 국토를 회복하려는 운동을 레콩키스타라고. 그 지역이 일대가 그럼 어느 지역쯤 되죠? 이베리아 반도 근처쯤 되겠죠. 네. 그 보니까 영토뿐만 아니라 무슨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슬람 세력을 밖으로 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이슬람교의 그 세력이 계속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좀 탄압하게 돼요. 아, 이슬람을 물리치고 네. 이제 가톨릭이 다시 회복한다. 오케이. 30년 전쟁이야. 30년 전쟁은 그 포르테스탄트의 종교 자유 인정 문제를 둘러싸고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전쟁인데요.
이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의 가톨릭 종주국으로서의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붕괴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근대 유럽의 주권 국가 형태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30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의 목적은 신앙과 종교적 색채보다 국익과 이해관계로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이 주권 국가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이 종식되는 계기가 된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은 국제사회가 형성되고 또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당 조약의 내용을 좀 간단히 알아보면 주권 평등, 영토 존중, 그리고 내정 불간섭 등 합의에 근거한 새로운 근대적 국제 질서가 담겨 있는데 이런 흐름은 과거 교황이 정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국익과 생존, 번영이 중시되면서 독립적인 국가 간의 정치와 주권 국가로서의 확립이 시작되는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 주권 평등, 뭐 영토 존중 이런 거 있는데 교황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전부터 왕권 국가나 황제 국가에서 이제 약간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확실히 민족 국가,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런 주권 국가로서의 확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근대적 국제 질서와 과거 봉건적 국제 질서의 네, 차이점. 네, 아, 알겠습니다. 빈 회의, 중요한 건데. 이 빈 회의는 그 유럽 협조 체제라는 것에서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빈이 어디입니까? 오스트리아 아, 있는 보시고 그리고 이 시기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빈 회의라는 것을 시작으로 유럽 협조 체제가 지속이 되었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승전국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평화를 지속하겠다라는 걸 목적으로 구축이 되었고 1815년에 행해진 이 빈 회의에서는 유럽의 원상 회복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그런 이익과 세력 균형에 맞춰서 영토와 국경을 설정하는 그런 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다른 학생들 발표 보니까 여기서 뭐 삼국 협상, 뭐 삼국 동맹 얘기가 나오던데 네.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한 100년 전이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네. 1차 세계대전을 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그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식민 지배에 있어서 기존에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흔히 말하는 그 제국주의의 그 국가들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같은 기존의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 독일과 같은 후발주자로 나와서 이제 식민 지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 간의 갈등과 또 그런 여러 이해관계들이 엮여서 기존 세력과 네. 신생 식민지를 개척하려는 세력의 갈등이다. 쉽게 말하면은 남의 땅을 내가 넘보다가 일어난 전쟁. 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하면 전투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참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알아요? 네, 참혹한 부분. 1차 대전 독소 전쟁은 2차 대전이고요. 1차 대전 하면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거 하나는 참호전. 참호가 뭐냐면 땅을 이제 깊게 파가지고 그 안에서 숨어서 하는 건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발이 계속 이렇게 물에 젖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발이 썩어요. 그리고 그때 막 이질이라든지 막 쥐가 옮기는 전염병.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정말 지저분하고 대량의 살육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르사유 체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선생으로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베르사유 평화 조약이 독일에게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미쳤거든요. 하나는 경제적인 제재, 하나는 군사적인 제한. 혹시 뭐 조사된 게 있나요? 일단 경제적인 제재는 독일에 대해서 배상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배상금의 액수가 1,320억 마르크였는데 이게 정확한 조사네요. 네. 예. 독일의 20년치 그 세금 재정. 그럼 연간 한 6, 70억. 예산이에요. 그럼 연간 한 6, 70억 마르크 정도를 20년간 갚아야만 할 수 맞아요. 있다. 아, 그래서요. 엄청나게 과도한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갚는 데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독일은 굉장히 많이 화폐를 과하게 찍어내게 되면서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는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돼요.
아, 그렇죠. 조금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이제 독일이 수출할 곳이 없어지죠. 네. 예, 그래서 독일은 배상금을 갚을 여력이 없으니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초인플레이션. 그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무너졌다. 오케이. 그럼 뭐 군사적 제한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혹시 뭐 여학생이지만 뭐 혹시 아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완전 명확한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영토를 좀 가져갔었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네. 뺏겼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비무장인데 프랑스는 군대를 주둔하고 오케이 안해 또 그리고 그 라인강 어. 부근에 어. 비무장 지대를 설정을 해서 한 50km 정도는 50km 정도는 완전 비무장 지대로 군사를 아예 배치할 수 없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영토적인 것도 있고 군사적인 걸로 따지면 독일의 전체 정규군을 10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10만으로 제한하고 이제 탱크나 항공기, 뭐 잠수함 이런 군함을 가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무기는 못 가지게 하고 단순히 치안 유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게 핵심이죠. 자, 2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우리 저 발표자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딱 핵심 하나만. 2차 대전에서요? 네. 저는 2차 대전의 결과를 조금 결과 오케이. 네. 예.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은 굉장히 황폐화가 됐으니까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이 세력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냉전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소련의 공산 진영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나뉘어서 국제사회가 양립하는 체제 전쟁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 미국은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시키는 방법으로 19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선언을 하고 트루먼 독트린? 네. 좋은 단어 나왔네. 그리고 또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도 만들게 되었고 또 마셜 계획이라고 해서 그 1947년 6월에 마셜이라는 국무장관이 제안을 한 건데 이는 서유럽 동맹국 위주로 유럽의 경제와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게 해주겠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여기서 깨알 질문 하나만 할게요. 마샬 플랜, 아까 마샬 계획, 마샬 플랜이 이제 유럽 지역에 미국이 돈을 좀 지원해줘서 뭐 재건 사업에도 쓰고 그 돈으로 우리 미국 물건도 좀 사서 써라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나온 마샬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거든요. 그 국무장관이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외교 전문가가 아니에요. 군인 출신이에요. 혹시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마샬이라는 장군이 육군 참모 총장이었어요. 2차 대전. 그래서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과기에 보면 라이언 그 형제가 다 죽어 나가니까 마지막 동생 라이언을 구해 오라고 지시한 것이 그 당시 마샬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마샬 장군은 2차 세계 대전을 경험한 육군 참모 총장 출신이자 나중에는 뭐다? 외교 국무장관까지 하게 돼. 그래서 마샬이라는 이름이 두 번이 크게 등장해요. 전쟁 때, 전쟁 이후에. 혹시 오늘 처음 알았습니까? 네. 요거 그 꿀팁이에요? 네. 그 언어 영역 지문에 꼭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그 유럽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생겼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진영에서 나토가 나타났죠. 그러면 소련 공산주의 진영에서 나토에 대응하기 위한 또 뭐가 하나 나타났거든요. 그게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렇죠. 바르샤바 조약기구. 공부를 좀 했네요. 네. 자, 냉전 체제는 아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탈냉전이 뭐냐? 그리고 탈냉전은 언제부터냐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탈냉전은 1991년 이후라고 2년이라고 잘못돼 있는데 1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소련이 붕괴하게 됐던 게 91년이기 때문인데요. 이 탈냉전은 그냥 소련이 공산주의 진영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위성국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때 너무 잔인하게 억압을 하고 통치를 하게 되면서 동유럽 국가 국민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을 키우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르바초프, 그렇죠. 이 사람이 브레즈네프 독토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위성 국가들을 이렇게 억압했던 그거를 폐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더라도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해당 선언에 의해서 1989년에 이제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서 조금씩 혁명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 92년에 이제
알바니아라는 곳에서 열린 총선에서 공산당의 후신인 사회당이 패배함으로써 공산주의는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나타난 게 이제 냉전이죠. 네, 그래서 냉전의 기간이 가다가 이제 소련이 91년 12월 여기 보시면 이제 91년 12월에 네. 붕괴됐잖아요. 요때부터는 이제 미국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 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된 이후 그러니까 92년부터는 소련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죠. 네. 그게 이제 탈냉전. 네. 그래서 미소는 냉전, 미중의 대결은 탈냉전.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네, 지역화, 세계 국제화, 네. 세계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역화는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높여서 그걸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그런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력을 확대시키는 거고, 그리고 세계화는 진짜 그 세계를 하나의 단일의 공동체로 보는 건데, 그래서 국경의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의 민족 국가로 보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 지구촌. 음. 네, 이게 세계화이고, 마지막 국제화는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또 개방하고 진출을 많이 하는. 네, 이제 이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면 세계화. 네, 국가와 민족 안에 있는데 교류를 많이 하면 국제화. 그렇죠. 네. 국가와 민족 안에서 교류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살면 지역화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네. 요 정도 배경 지식을 오늘 넓혔으니까 나중에 언어 영역 지문 나도 충분히 잘 하시겠죠? 네. 예. 자, 우리 저 보민한테 박수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